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만약 당신이 아무리 문장이 수려하고 무예가 출중해도 혼인 전선에서 단 한 번도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한 매력 없는 도령이라면,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여심을 사로잡는 비책이 담긴 수상한 서책을 손에 넣게 된다면, 당신은 그 비책을 사용하여 인생 역전을 꾀하시겠소? 아님 세상의 인연 앞에 그냥 좌절하시겠소? 여기 과거 시험보다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끼던 세 총각이 있었으니 바로 현우, 민혁, 지훈이었소이다. 삼총사 중 현우는 학식이 높고 인물도 준수했습니다. 그의 시무는 마을 선비들 사이에서 칭송받았고 붓글씨는 가히 명필이라 할 만했지요. 하나 여인들 앞에서만큼은 그 모든 재능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봄날, 현우는 마을 화전놀이에서 한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꽃 구경이 좋다고 하자 현우는 즉시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꽃의 상징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이 복숭아꽃을 보십시오. 시경에 이르길 도지어요 작작기와라 하여. 아가씨는 차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품을 참으며 자리를 떴고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여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현우 도령, 학식은 높으시나 참으로 재미가 없구려. 저런 식으로는 혼담이 성사될 리가 없지 않겠소? 현우는 자신의 진중함이 오히려 여인들에게는 딱딱함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행동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재미없는 유생으로 평가받았지요. 민혁은 풍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목소리가 우렁차여 장터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둘러쌌지요.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여인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장터에서 민혁은 비단 상점을 구경하던 아가씨를 보고 곧장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그 비단보다 아가씨의 자태가 100배는 더 아름다우니 차라리 아가씨가 무명을 입어도 온 마을이 감탄할 것이오. 아가씨는 처음엔 웃었으나 민혁이 계속해서 과장된 찬사를 늘어놓자 점차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저 아가씨의 눈동자는 가을 하늘의 별보다 빛나고 그 미소는 봄날의 햇살보다 따스하며. 민혁 도령, 그만하시지요. 입에 발린 소리는 이제 지겹습니다. 아가씨는 냉정하게 말을 끊고 돌아섰고 주변 여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 도령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진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려. 저런 가벼운 호색함과 무슨 백년가약을 맺겠소? 민혁은 자신의 저런 열정이 오히려 경박함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지우는 셋 중에서 가장 말이 적었습니다. 내성적인 성품 탓에 여인들 앞에서는 더욱 말문이 막혔지요. 하나 그의 성품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훈이 좋아하던 아가씨가 우물가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옮기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다가가 물동이를 들어 아가씨의 집 앞까지 날랐지요. 아가씨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지훈은 얼굴만 붉히며 고개를 끄덕일 뿐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지훈은 그 아가씨 주변을 맴돌며 은근히 도움을 주곤 했으나 정작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지훈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를 그저 친절한 이웃 정도로만 여겼지요. 지훈 도령은 참 좋은 분이시긴 한데 뭐랄까 정자나무 그림자 같달까? 늘 곁에 있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여인들은 지훈의 따뜻한 마음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 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로 혼담에 실패한 세 사람은 30이 다 되도록 변변한 혼담 한 번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마을 주막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한탄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주막 구석자리에서 세 사람의 한탄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현우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긴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장원급제가 아니라 여인의 홍심 얻기인 것 같네. 시경도 읊고 논어도 인용하고 나름 진심을 다해 대화를 나누려 하는데 내가 시를 읊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여인들은 담을 세우는 듯하네. 현우는 자신의 술잔을 빈 채로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서려 있었지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허세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잔을 돌리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에이, 형. 여인들이란 원래에 좀 간절함을 보이면 안 되지. 여인들은 도도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를 좋아하는 법이네. 문제는 말이야. 내가 너무 도도하여 다들 나한테 접근할 엄두를 못 내는 거라네. 민혁은 술잔을 비우며 호기롭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우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겉모습을 꾸미지 않아도 제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것만 알아주신다면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현우와 민혁은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지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걸까?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학식도 있고 풍채도 괜찮고 성품도 나쁘지 않은데 왜 우리는 번번이 여인들에게 외면당하는 걸까? 민혁이 술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부족한 게 아닐까? 여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것 말일세. 비법이라 지훈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여인의 마음을 얻는 비법 같은 것이 세 사람은 그날 밤 허무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한탄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우연한 계기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읍내 가장 오래된 서책방 고서재에 들렀습니다. 평소 지우는 실용서를 즐겨 읽었는데 그날따라 농사 관련 서적을 찾고 있었지요. 서가를 훑어보던 지훈의 눈에 유난히 낡은 표지의 책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꽤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발견되기를 바라는 듯한 자리였지요. 지훈이 그 책을 집어들자 표지에 씌어진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총각들의 여심 잡는 비책. 지훈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보지는 않았나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서책방 안에는 주인 노인만이 구석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레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이 책은 대대로 내려온 기서이니 여심의 오묘한 이치를 담고 있느니라. 이를 올바로 깨우치는 자는 필연코 여인의 마음을 얻으리라.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을 들고 서책방 주인에게 다가갔지요. 주인 어르신, 이 책은 얼마입니까? 노인은 잠에서 깨어나 지훈이 든 책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그 책을 발견하셨구려. 그 책은 예사책이 아니라오. 대대로 내려온 기서로 여심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전해지지. 하나 그 값이 만만치 않소이다. 얼마나 하십니까? 은자 10냥이요. 10냥이라니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책 한 권에 한두 냥이면 충분한데 10냥이라니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요. 이 책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결코 비싸다 여기지 않을 것이오. 하나 총각 혼자서는 부담스러울 터 뜻이 맞는 벗들과 함께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들고 서책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주막에 모였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현우와 민혁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여심을 잡는 비책이라고?
현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허황된 책을 믿는단 말인가? 허나 형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합니다만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민혁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는 찬성일세. 어차피 이대로 가다간 우리 셋 다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할 텐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10냥이라? 우리 셋이서 나누면 각자 3냥 조금 넘지 않나? 현우도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세. 혹시 알겠는가? 정말로 효험이 있을지. 세 사람은 돈을 모았고 다음날 함께 서책방을 찾아가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서책방 주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책을 건네주며 말했지요. 현명한 선택이요. 이 책의 진가를 알아보는 총각들이로구려. 부디 이 책의 가르침을 잘 따르시길. 세 사람은 현우의 사랑채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책장을 넘겼지요.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총각들이여, 그대들은 여심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정작 여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도다. 여심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도 또한 순수하지도 않느니라. 여심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본능적인 5가지 이치를 따르느니라. 현우가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고 민혁과 지우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첫째, 여심은 불안정을 탐한다. 여인들은 예측 가능한 남자에게 실증을 느끼느니라. 그대가 늘 같은 모습으로 예상 가능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여인들은 그대를 재미없는 자로 치부할 것이니라. 고로 예상치 못한 기행과 예측 불가능한 언행을 보여야 하느니라. 때로는 진중하다가도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고 때로는 냉담하다가도 갑자기 뜨거운 애정을 드러내라. 여심은 이러한 불안정함에 흥미를 느끼고 집착하게 되느니라. 민혁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야? 나는 늘 한결같이 여인들을 대했는데 그게 문제였구나. 현우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둘째, 여심은 결핍에 감흥한다. 여인들은 완벽한 남자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남자에게 더 끌리느니라. 왜냐하면 여인들은 그 결핍을 채워주는 자신의 역할에서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니라. 고로 그대의 완벽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과 서글픈 과거를 드러내라. 여인들은 그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어 할 것이니라.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결핍투성인데 그래도 여인들이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아마 드러내는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닐까? 현우가 말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 셋째, 여심은 역할극에 심취한다. 여인들은 일상의 틀에 갇힌 자신의 삶의 권태를 느끼고 있느니라. 고로 그대가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면 여인들은 그대와 함께 있을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고 느낄 것이니라. 때로는 학식 높은 선비로, 때로는 호방한 무사로, 때로는 감성적인 시인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신분과 성격을 연기하라. 여인들은 그대의 다채로운 모습에 매혹될 것이니라. 민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연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넷째, 여심은 관찰을 사랑한다. 여인들은 자신이 특별하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니라. 고로 그대가 여인의 세밀한 습관과 취향을 은밀히 관찰하고 기억한다면 여인은 그대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느낄 것이니라. 여인이 좋아하는 꽃, 즐겨 먹는 음식, 자주 가는 장소, 작은 버릇까지도 기록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활용하라. 여인은 그대의 세심함에 감동할 것이니라. 지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하던 일인데요. 다만 여인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 아마 타이밍이 중요한 모양일세. 현우가 말했습니다. 다섯째, 여심은 결국 힘에 굴복한다. 여인들이 아무리 다정함과 배려를 원한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게 이끌리느니라. 여기서 힘이란 무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점을 뜻하느니라. 학식이든 재산이든 권력이든 혹은 특별한 재능이든 그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라. 여인은 그 힘 앞에서 굴복하고 그대를 의지하고 싶어 할 것이니라. 세 사람은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참으로 기묘하구나. 여심을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하다니. 하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민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들을 몰랐기 때문인 것 같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적으로 여인을 대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진심이 아니라 기술로 마음을 얻는 것이 지훈이 말도 일리가 있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진심만으로 다가갔을 때는 어땠나?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나? 어쩌면 진심을 전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네. 민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한번 해보세. 다음 주에 읍내 명문가 아가씨들의 다과회가 열린다고 들었네. 거기서 이 비책을 시험해 보는 게 어떤가?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목표는 누구로 할 것인가? 세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고 동시에 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수영 아가씨. 수영 아가씨는 읍내에서 가장 아름다울 뿐 아니라 총명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총각들이 구애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지요. 수영 아가씨라면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일세. 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비책의 효험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겠지. 좋아? 그럼 우리 각자 이 5가지 이치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준비하세. 민혁이 주먹을 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비책을 연구하며 다과회에서 펼칠 전략을 짰습니다. 그들은 이 비책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천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달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과회 날이 밝았습니다. 읍내 명문가인 김진사 댁에서 열리는 이 자리에는 인근의 교수들과 총각들이 모여들었지요. 수영 아가씨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다과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자태는 가을 국화처럼 청초했고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수많은 총각들이 그녀에게 시선을 보냈지만 수영은 의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차를 음미했습니다. 현우, 민혁, 지우는 미리 짠 계획대로 각자의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선 이는 현우였지요. 현우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색동 저고리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묘한 부채가 들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지요. 수영 아가씨가 다른 아가씨들과 꽃꽂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현우가 다가갔습니다. 수영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아, 현우 도령. 오셨군요. 오늘 옷차림이 평소와 다르시네요. 수영이 현우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며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비책의 첫 번째 원칙, 불안정의 원칙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에 진중한 학자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지요. 아가씨,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날에는 시경의 구절을 읊는 것보다 수영은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다음 말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지요. 보다는 차라리 나무에 올라가 새들과 대화를 나누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수영뿐 아니라 주변의 아가씨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부채를 펼치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영 아가씨, 제가 사실은 이 세상에 내려온 시간을 다루는 성관인데 아가씨의 가장 아름다운 한때를 제 천리장부에 영원히 기록하고 싶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아가씨들은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현우가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수영은 잠시 현우를 응시하다가 입가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흥미로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현우 도령, 정말 재미있는 허언을 하시는군요. 수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관이라, 그렇다면 도령께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으신가요? 물론이지요. 하지만 아가씨처럼 아름다운 분의 시간은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영원히 멈추고 싶을 뿐이지요. 현우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 말들을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엉뚱한 말들이었지요. 수영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도령께서 오늘 유난히 다르시네요. 혹시 과거 시험은 포기하신 것입니까? 학문 대신 선수를 익히시려는 건지? 수영의 말에는 가벼운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루하다며 자리를 뜨지는 않았으니까요. 현우는 내심 기뻐하며 물러났습니다. 불안정의 원칙이 효과가 있는 듯 했지요. 이번에는 민혁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결핍의 원칙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민혁은 평소처럼 호탕하게 웃으며 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영 아가씨, 오늘 아가씨의 자태는 정령 봄날의 목련 같소이다. 아니, 목련보다도 민혁 도령. 수영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과장된 찬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책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결핍을 보여야 한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평소와 전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졌지요. 아가씨, 사실 저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실 말은 이렇게 잘하지만 어릴 적 어머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변 아가씨들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평소 호탕하기만 하던 민혁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지만 사실은 늘 무거운 슬픔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앞에서 가벼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제 진짜 마음을 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상처를 보이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수영은 잠시 민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 도령, 수영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도령이 겉으로만 경박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도령을 다시 보게 되는군요. 민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핍의 원칙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호탕한 척했던 것도 사실은 제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수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령의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용기는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민혁은 기뻐하며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전략이 성공한 것 같았지요. 마지막은 지훈의 차례였습니다. 지훈은 관찰의 원칙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훈은 몇 주 전부터 수영 아가씨를 은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자신의 작은 화원을 가꾸는 것, 특히 희귀한 난초 화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난초에 특별한 물을 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 지훈은 수영의 화원을 지나가다가 그 소중한 난초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약재상을 찾아가 희귀한 산삼뿌리를 구했고 그것을 다려 은밀히 난초에 부어두었습니다. 다과회에서 수영이 다른 아가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하녀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의 난초가 살아났습니다. 뭐라고? 수영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잎이 다시 싱싱해지고 새순까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분 옆에 이상한 약자의 냄새가 나고 수영은 즉시 화원으로 향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훈도 조용히야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지요. 화원에 도착한 수영은 정말로 생기를 되찾은 난초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이구나. 이 난초는 선대 할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며칠 전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수영은 화분 주변을 살펴보다가 흙에 스며든 약재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냄새를 맡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지요. 이건 금강산 산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금강산 산삼은 그 귀한 것으로 유명했으니까요. 수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서 있는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고 옷에서는 희미하게 산삼향이 났지요. 지훈 도령. 수영이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도령께서 하신 일인가요? 지훈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께서 이 난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은 깊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난초를 얼마나 아끼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아가씨를 우연히 뵐 때마다 아가씨께서 이 화원에서 가장 오래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 난초 앞에서는 늘 미소를 지으셨지요. 지훈의 말에 수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셨다니 지훈 도령 정말 세심하시군요. 저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영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도령.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실된 법입니다. 금강산 산삼은 무척 귀한 것인데 제 난초를 위해 그런 수고를 하시다니. 주변의 아가씨들이 모두 감탄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훈 도령이 저렇게 세심한 분이셨다니 말은 없어도 진심이 저렇게 깊은 분이구나. 지훈은 수영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관찰의 원칙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과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다시 주막에 모였습니다. 대성공일세, 민혁이 기뻐하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영 아가씨가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심을 보였어. 현우도 흥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비책은 정말로 천서가 맞는 것 같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반응들이었어.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영 아가씨가 내 손을 잡아주셨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 그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네. 민혁이 비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수영 아가씨께서 다음 주에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셨지? 그때가 바로 최후의 승부처일세.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수영 아가씨의 마음을 얻게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누가 되든 우리는 여전히 형제일세. 물론이지.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다음 주를 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영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영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촛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계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역시 그 비책을 발견했군요. 수영은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새 총각이 구입한 책과 똑같이 생긴 책이었지만 제목이 달랐습니다. 통찰력과 이치로 난관을 극복하는 오해. 수영은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서야 비책의 힘을 알아보는 사내들이로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수영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수영의 가문은 대대로 마을의 수리시설을 관리해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을 이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수리 자금을 유용하려 하면서 마을 전체가 가뭄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수영의 아버지는 이장의 부정을 막으려 했지만 이장의 세력이 워낙 강해 번번이 좌절당했습니다.
수영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진정한 능력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특별한 시험을 고안했지요. 수영은 자신의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고서를 각색하여 총각들의 여심 잡는 비책이라는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읍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책방에 놓아두고 서책방 주인에게 부탁했지요. 이 책을 발견하고 구입하는 총각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이야말로 통찰력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일 것입니다. 수영이 원한 것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불안정을 다룰 줄 아는 자.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 둘째, 결핍을 인정할 줄 아는 자.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 셋째, 역할을 수행할 줄 아는 자.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적응력. 넷째, 세밀하게 관찰할 줄 아는 자.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주의력과 배려심. 다섯째,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아는 자. 때가 왔을 때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결단력. 이 5가지 자질을 갖춘 자라면 이장의 부정을 밝히고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영은 믿었습니다. 현우 도령은 유연함을, 민혁 도령은 솔직함을, 지훈 도령은 세심함을 보여주었군요. 수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시험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개인 면담에서 누가 진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수영은 촛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저 새 총각의 운명이 저한테 달린 것이거늘 우리 가문에 제일 필요한 제목을 찾을 때까지 나도 정신을 잘 차려야 할 터인데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수영은 새 총각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만나자는 서신을 보냈지요. 세 사람은 모두 긴장하고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수영 아가씨와 단둘이 만날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그들은 비책을 다시 펼쳐보며 각자 다음 단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날, 현우가 수영을 만났습니다. 현우는 비책의 3번째 원칙인 역할극을 심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평소의 선비 이미지를 벗어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지요. 현우는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말이 아니라 읍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준수한 말이었지요. 그는 무관에 복장을 하고 허리에는 장식용 검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정재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말에서 내리자 수영은 그의 차림새를 천천히 살폈지요. 현우 도령, 오늘 차림이 특별하시네요. 아그씨, 현우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문에만 치중하는 선비가 아닙니다. 제 집안은 대대로 물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현우는 가슴을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검술도 익혔고 말타기도 능숙합니다. 오늘은 아가씨에게 권위 있는 무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영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도령, 수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냉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도 읍내 명문이라 관직에 대해 잘 압니다. 그런데 도령께서 지금 타고 계신 말은 수영이 말을 가까이 가서 살폈습니다. 군용 마패가 없는 사사로운 말이며 도령의 가세는 문인의 향기만 가득합니다. 무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무관교첩도 보이지 않고요.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이 현우의 허리춤에 찬 검을 가리켰습니다. 그 검은 장식용이지요. 칼집에 먼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니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영의 관찰력이 너무나 예리했던 것이지요. 수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역할극 하시는 건가요, 도령? 저는 현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가씨께 특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현우 도령, 수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령의 본래 모습이 좋았습니다. 학식 깊은 선비로서의 도령 말입니다. 굳이 다른 모습을 억지로, 연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영은 잠시만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령,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현우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마을의 수리시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설계도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령의 학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현우는 잠시 멍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리시설이라면 제가 예전에 수학과 공학 서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령. 도령의 진짜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현우는 수영의 진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이 단순히 연애 상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지요. 두 번째 날, 민혁이 수영을 만났습니다. 민혁은 불안정의 원칙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극적인 감정 기복을 보여주면 수영이 자신을 더욱 특별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민혁은 수영과의 만남 장소인 정제에 도착했습니다. 수영은 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민혁 도령, 어서 오세요. 아그씨, 민혁이 평소처럼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혁은 평소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수영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가씨, 민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네? 수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실 저는 가세가 기울어 곧 몰락할 처지입니다. 수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희 집안이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조만간 집까지 잃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건 모두 체면일 뿐이에요. 민혁은 과장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불안정한 처지를 아가씨의 현명함으로 채워주세요. 아가씨가 제 곁에 있어 주신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은 잠시 민혁을 바라보다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냉정함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민혁 도령, 수영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영은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문을 일으킬 현명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령의 가세가 어려우시다는 것,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의지하려 하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모색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수영의 말은 냉정했지만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령의 극심한 불안정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도령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책대로 자신의 결핍을 드러냈지만 너무 과도하게 드러낸 것이었지요. 수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혁 도령, 현실적인 재기 방안을 가져오십시오. 도령의 문제를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령이 스스로 방법을 찾으신다면 제가 옆에서 도울 수는 있습니다. 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령,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마을 이장님과 협상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장님은 고집이 세시고 자기 이익에 민감하신 분이지요. 도령의 뛰어난 언변으로 이장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령의 진짜 능력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민혁은 수영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수영이 원하는 것은 의존할 남자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반자였던 것이지요. 세 번째 날, 지훈이 수영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형들의 실패를 듣고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비책의 네 번째 원칙인 관찰의 힘을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하기로 했지요. 지훈은 며칠 전부터 수영의 가문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수영의 가문은 대대로 마을의 수리시설을 관리해 왔는데 최근 이장이 수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의 아버지가 이를 막으려다가 이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지요. 더 나아가 지훈은 이장의 행적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개인적인 빚 때문에 공금을 유용하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은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수영을 만났습니다. 지훈 도령, 어서 오세요. 수영이 환하게 웃으며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지훈은 평소처럼 말이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난초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물었고 수영은 지훈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지요.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령. 아가씨 댁에서 요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수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가씨 댁의 일을 살펴본 것은 아니고 지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다만 아가씨께서 요즘 걱정스러운 표정을 자주 지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영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령은 정말 세심하시군요. 수영은 차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문이 관리하는 마을 수리시설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장님께서 수리 자금을 다른 곳에 쓰시려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를 막으려 하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마을의 가뭄이 계속되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장님의 힘이 너무 강해서 수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감히 한 가지 정보를 드려도 될까요? 정보요? 제가 최근에 이장님의 행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품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읍내의 전당포에 큰 빚이 있으시고 그것을 갚기 위해 공금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말없이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훈이 종이를 수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이장님이 전당포에 맡긴 물건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빚의 규모도 적혀 있지요. 만약 이장님께 이 빚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제시하신다면 아마 이장님도 공금을 건드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영은 종이를 받아들고 감동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도령, 이것은 저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툽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복잡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하지요. 제가 그분을 아가씨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을의 수리시설, 재정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영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 도령, 정말 고맙습니다. 수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헛된 소리만 앞쓰는데 도령은 말없이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가씨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영은 지훈의 순수한 헌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지요. 이 사람이다. 진정으로 우리 가문과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3번의 면담이 끝난 후 수영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는 학식은 뛰어나지만 거칠애에 너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리시설 설계도를 분석하는 능력은 인정할 만했지요. 민혁은 언변은 뛰어나지만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분명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말은 적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관찰력과 헌신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었지요. 수영은 결심했습니다. 지훈 도령과 함께라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수영은 지훈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지훈 도령,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도령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은 약속 장소인 수영의 집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수영은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으로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결연했지요. 지훈 도령, 앉으세요. 지훈이 자리에 앉자 수영은 차를 따라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 제가 오늘 도령을 부른 것은 도령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이라니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도령과 현우 도령, 민혁 도령께서 구입하신 그 책은 수영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서책방에 놓아둔 것입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 책의 원래 제목은 총각들의 여심 잡는 비책이 아닙니다. 진짜 제목은 통찰력과 이치로 난관을 극복하는 오이입니다. 수영은 품 안에서 또 다른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표지는 비슷했지만 제목이 달랐지요. 이것은 저희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책입니다. 가문의 난제를 해결할 인재를 찾기 위한 시험서이지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돕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진짜 능력을 알 수 없었지요. 수영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그 책을 발견하고 구입할 만큼 통찰력이 있고 책의 내용대로 실행할 만큼 실행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마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네, 도령님들은 제 시험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현우 도령에게는 학식을, 민혁 도령에게는 언변을, 지훈 도령에게는 관찰력을 시험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재 선발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령, 화가 나셨나요? 제가 도령을 속였으니? 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아가씨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연애가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이군요. 수영은 지훈의 이해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도령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은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현우 도령은 학식은 뛰어나지만 겉모습에 너무 신경을 쓰셨습니다. 민혁 도령은 언변은 좋지만 문제를 남에게 의지하려 하셨지요. 수영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달랐습니다. 도령은 말없이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령의 관찰력과 헌신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었습니다. 지훈은 수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가씨, 지훈 도령, 수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령께 부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마을을 구해주시겠습니까? 이장의 부정을 막고 수리시설을 바로잡고 마을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해주시겠습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수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령.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현우 도령과 민혁 도령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형님들도요? 네. 현우 도령의 학식으로 수리시설을 설계하고 민혁 도령의 언변으로 이장을 설득하고 지훈 도령의 정보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영은 세 사람의 힘을 모두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령, 두 분을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형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현우와 민혁을 주막으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훈이 수영에게 선택받은 줄 알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지요. 지훈이 축하하네. 현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수영 아가씨의 마음을 얻은 모양이지? 그래, 우리보다 자네가 더 잘했으니. 민혁도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훈은 수영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비책이 사실은 인재 선발 시험서였다는 것, 수영이 처음부터 마을을 구할 인재를 찾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사람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우와 민혁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이로군. 하지만 생각해보면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영 아가씨는 정말 똑똑하시네. 단순히 남편감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을을 구할 인재를 찾으셨다니. 지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우 형님의 학식과 민혁 형님의 언변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현우와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현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애에는 실패했지만 마을을 구하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맞아. 민혁도 힘차게 말했습니다. 우리 삼총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지.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마을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수영과 함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우가 나섰습니다. 그는 수영의 가문에 보관된 오래된 수리시설 설계도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계산하고 고서들을 찾아보며 가장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냈지요. 여기를 보십시오.
현우가 설계대 표시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수로는 경사가 잘못되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수정하면 물의 흐름이 30% 개선될 것입니다. 수영은 현우의 정확한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현우 도령입니다. 도령이 학식이 없었다면 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우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깨달았지요. 다음은 민혁의 차례였습니다. 민혁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훈이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이장을 설득할 계획을 세웠지요.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민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 민혁이가 웬일인가? 이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혁을 맞이했습니다. 민혁은 이장과 차를 마시며 천천히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이장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공금을 쓰지 않고도 빚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지요. 이장님, 제가 읍내 상인들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을 일부 임대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혁의 제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면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장님의 명예도도 높아지실 것이고요. 이장은 민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혁의 언변과 설득력은 정말 뛰어났지요.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공금에 손대지 않겠네. 대신 자네가 말한 방법을 도와주게나. 민혁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능력, 즉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힘을 제대로 발휘한 것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지훈이 나섰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알아낸 장부 전문가를 수영의 가문에 보내 복잡하게 얽힌 재정 문제를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리시설 개선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용히 모집했지요. 지훈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주 후 마을의 수리시설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의 설계대로 수로가 수정되었고 민혁의 설득으로 이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지훈의 조직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작업에 참여했지요. 수영의 아버지는 명예를 회복했고 마을 사람들은 수영 가문에 다시 신뢰를 보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올 무렵 마을의 수리시설은 완전히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랜 가뭄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제 다가올 봄에는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수영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새 총각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현우 도령, 민혁 도령, 지훈 도령의 헌신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세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축제가 한창일 때 수영은 지훈을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지훈 도령, 수영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령께 감사드립니다. 도령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훈은 조용히 수영의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아가씨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영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령, 제가 처음에 비책을 만든 이유는 가문을 위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영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령을 단순히 가문의 인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난관을 극복하면서 도령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령, 저와 함께 평생을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가문의 동반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로서 지훈은 감동에 겨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아가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밤하늘의 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수영은 현우와 민혁도 따로 만났습니다. 현우 도령, 민혁 도령. 수영이 두 사람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처음에는 아가씨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요? 네?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늘 겉모습을 꾸미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 진짜 능력은 학식과 분석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발휘함했을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저를 인정해 주더군요. 민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과장되게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장을 설득하면서 제 진짜 능력은 소통과 설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심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지요. 수영은 두 사람의 성장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지훈 도령과 함께하게 되었지만 두 분께도 분명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영은 두 사람에게 각각 서신 한 통씩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 친구들에게 보내는 소개장입니다. 현우 도령께는 학식을 필요로 하는 가문을, 민혁 도령께는 언변을 필요로 하는 가문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하며 서신을 받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어찌 잊겠습니까? 수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을을 구한 동지가 아닙니까? 평생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훈과 수영의 혼례가 마을 전체의 축복 속에 치러졌습니다. 현우와 민혁도 각자 수영이 소개한 가문과 좋은 인연을 맺어 혼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지훈은 수영과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비책 말입니다. 정말로 대대로 내려온 책이었습니까? 수영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책장에서 한 권의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문의 책입니다. 수영이 책을 펼쳐 보이자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책의 내용은 수리시설 관리와 재정 운영에 관한 것이었지 여심이나 인재 선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그 비책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문의 책을 읽다가 영감을 얻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혼인 문제로 고민하는 총각들은 더욱 그렇지요. 수영은 책을 덮으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여심을 잡는 비책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능력 있는 총각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진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훈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헌데 아가씨는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건 도령께서 가장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영이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 도령은 때때로 이상에 빠지셨고 민혁 도령은 때때로 감정에 치우치셨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늘 랑검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셨지요. 그것이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지훈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저 아가씨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홀레날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가뭄을 이겨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지훈과 수영의 혼례를 축하했지요. 현우와 민혁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평생의 친구이자 동지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잠시 따로 만났습니다. 지훈이 정말 축하하네. 현우가 진심으로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수영 아가씨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네. 우리도 곧 혼례를 올릴 것 같네. 민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영 아가씨가 소개해준 아가씨들이 정말 좋더군. 우리의 진짜 능력을 알아봐 주시더라고. 지훈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처음에 그 비책을 발견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 그때는 정말 절박했지.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심을 얻고 싶어서 은자 10냥이나 쓰지 않았나.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여심이 아니었네. 민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것이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현우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학식을 뽐내려고만 했지 그것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네. 하지만 수리시설을 설계하면서 내 학식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민혁도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일세. 나는 늘 말만 번지르르 하게 했지. 그 언변을 현실적인 설득에 사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네. 하지만 이장을 설득하면서 내 능력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늘 관찰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 관찰력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 비책이 가르쳐준 것은 여심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로군. 그리고 민혁이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책 덕분에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비책은 단지 기회를 주었을 뿐이지요. 세 사람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의 진짜 가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일깨워준 수영 아가씨를 위하여. 세 사람의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달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새 총각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한 인연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책은 여전히 서재 한켠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이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얻기까지의 긴 여정을 추억하는 기록이었지요. 그럼 여기까지. 곁으로 보이는 매력보다 현실적인 능력과 진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이요.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줄 알고 함께 난관을 극복할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아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